초롱이가 자꾸 그 무덤만 찾아가요.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단순한 개의 본능이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강아지는 30년 전 살인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청주 외곽의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김정숙과 남편 이창호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숙은 올해 67, 창호는 70입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평온합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정숙은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아침을 준비하죠. 창호는 전직 경찰이었지만 지금은 정원 손질과 텃밭 가꾸기가 유일한 일과입니다. 3년 전 정숙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작은 믹스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초롱이입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에 동그란 눈망울이 정말 초롱초롱해서 붙인 이름이죠.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던 초롱이었지만 이제는 정숙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숙이 슬퍼하면 조용히 다가와 앉아 있고 기뻐하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초롱이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꼭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하고 특정 방향으로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마을 뒤편 산 쪽으로 말이죠. 이상해요, 여보. 초롱이가 요즘 왜 자꾸 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설거지를 하며 창호에게 말했습니다. 창호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들은 본능이 있잖아. 뭔가 냄새를 맡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게 그쪽으로 갈 때마다 몸을 떨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꼭 가려고 하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창호는 경찰 출신답게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초롱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초롱이는 종종 창가에 앉아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짖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창호는 무언가를 감시하듯 초롱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산 중턱에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관리가 잘 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정숙에게 특별한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 박성배의 묘지였어요. 박성배는 3년 전 음주 후 산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은 이미 창호와 재혼한 상태였지만 예의상 장례는 치러졌죠. 죽은 사람도 잊지 못하는 게 있나 봐요. 정숙이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초롱이가 밤마다 산 쪽을 보며 짖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숙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을 뿐이죠. 창호는 정숙의 과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전 남편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고 굳이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롱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정숙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롱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간절한 소리였어요. 정숙이 황급히 마당으로 나가보니 초롱이는 대문 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초롱아, 왜 그래? 정숙이 초롱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숙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초롱이가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창호 역시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운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초롱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요즘 초롱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 산책은 빼먹을 수 없었거든요. 강아지 줄을 채우고 집을 나서는데 초롱이가 평소보다 더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롱아, 오늘은 마을 안쪽으로 가자. 정숙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초롱이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평소처럼 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초롱이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간절했고 몸 전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또 그쪽이야? 초롱아, 왜 자꾸 거길 가려고 하는 거야?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초롱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롱이가 목줄을 빠져나간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했던 초롱이가 갑자기 목에 힘을 주더니 강아지 줄에서 머리를 빼내고는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어디가? 위험해. 정숙이 황급히 소리쳤지만 초롱이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67의 정숙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초롱이는 정확히 한 방향으로만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더니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어요. 정숙은 헐떡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중간중간 멈춰 서야 했어요. 하하. 초롱아, 제발. 정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초롱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정숙이 초롱이를 발견했을 때 그곳은 바로 산 중턱의 공원묘지였습니다. 초롱이는 묘지 입구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초롱이가 향하는 곳은 박성배의 무덤이었습니다. 안 돼, 초롱아.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초롱이는 이미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낑낑거리면서 무덤 앞 땅을 앞발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초롱이는 계속해서 땅을 팠고 가끔씩 하늘을 향해 짧게 짖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과 애절함이 섞인 것 같았어요. 초롱아, 그만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초롱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정숙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초롱이를 안아 올리려고 했을 때 초롱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덤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정숙이 초롱이를 꼭 끌어안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정숙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 초롱이가 하필 이곳으로 박성배의 무덤으로 온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간절하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롱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정숙은 초롱이를 꼭 안고 걸으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초롱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낮게 짖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창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창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무덤으로 갔다고? 창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상해요. 왜 하필 그곳으로?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호는 혼자서 오랫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초롱이의 행동이 단순한 개의 본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목적이 뚜렷했어요. 경찰 시절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창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쌓인 직감이 계속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초롱이의 행동은 단순한 개의 본능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목적성이 뚜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숙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초롱이가 다가와서 창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초롱아, 너 어제 왜 그랬니? 창호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초롱이는 창호를 올려다보더니 짧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정숙이 부엌에서 불렀지만 창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아침을 먹고 나서 창호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산책은 내가 초롱이랑 같이 가볼게요. 왜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시던데. 정숙이 의아해했지만 창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초롱이와 함께 집을 나선 창호는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초롱이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오직 산 쪽으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창호는 일부러 초롱이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어요. 공원묘지에 도착하자 초롱이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성배의 무덤 앞에서 땅을 파고 낑낑거리며 짖었어요. 창호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시절의 관찰력을 동원해서 말이에요. 묘하게 수상해. 이건 단순히 산책로 선호의 문제가 아니야. 창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덤 주변을 살펴보던 창호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덤 앞쪽 땅이 다른 곳보다 약간 푹 꺼져 있었고 잔디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마도 초롱이가 여러 번 파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창호는 곧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경찰 시절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성배의 사고사 당시 기록을 찾아본 거죠.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뒤지다가 드디어 해당 사건 파일을 찾았습니다. 음주 후 낭떠러지에서 추락사. 창호가 기록을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고 당일 박성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신발에 진흙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면 당연히 신발에 흙이 묻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사고 당일 이 남자 신발에 진흙이 전혀 없었다고? 창호가 기록을 다시 읽어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박성배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이 단순한 추락으로 생긴 것 치고는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뒤통수 부분의 상처는 뭔가 날카로운 것에 맞은 것 같았어요. 창호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창호는 결정적인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롱이를 입양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간 거예요. 혹시 초롱이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창호는 담당자를 만나 초롱이에 대해 문의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지만 컴퓨터 기록을 자세히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강아지, 박성배가 키우던 개랑 유전자가 같아요. 담당자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견이었는데 한 마리는 박성배 씨가 키웠고 다른 한 마리가 이 초롱이네요. 창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롱이가 박성배와 연관이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박성배 씨가 키우던 개는 사고 직후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초롱이가 보호소에 들어왔거든요.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굉장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창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성배의 사고와 초롱이의 보호소 입소 시기가 거의 일치했어요. 그리고 초롱이가 박성배의 무덤을 찾아가는 행동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 초롱이는 무덤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그곳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박성배의 개가 사고 직후에 실종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숙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초롱이와 박성배의 연관성을 알게 된다면 정숙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뻔했거든요. 그날 밤 창호는 정숙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호는 정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정숙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박성배 씨 사고 당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초롱이가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궁금해서요. 창호의 시선을 받으며 정숙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창호의 직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창호의 질문에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초롱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가끔씩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냥 있고 싶은 일이에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창호는 정숙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경찰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익힌 관찰력으로 정숙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그만하죠. 창호가 물러서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호는 잠들지 않고 계속 생각했어요. 초롱이와 박성배의 연관성, 그리고 정숙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시장에 간 사이 창호는 혼자서 보호소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초롱이의 입소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초롱이는 박성배 사고 당일 밤늦게 보호소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사고 당일 밤에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데려다 준 건가? 기록을 더 찾아보니 초롱이를 보호소에 데려온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익명으로 신고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신고자의 목소리가 중년 여성이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시장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창호는 재빨리 자료들을 정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다녀왔어요. 정숙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숙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성배 사고 현장 근처에서 최근에 공사를 한다는데 거기서 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창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창호는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숙에게는 산책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박성배 사고 현장을 조사하러 간 거였어요. 초롱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로 확장 공사였는데 낡은 절벽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땅을 파다가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무슨 물건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옷가지랑 신발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물건들이 사고 난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흙 속에 묻혀 있었거든요. 창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성배가 사고로 죽었다면 그의 개인 물품들이 따로 묻혀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호는 초롱이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날 때 초롱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초롱아, 왜 그래? 창호가 초롱이를 달래려 했지만 초롱이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창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박성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초롱이가 그 사람 강아지라고요? 정숙이 창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창호는 보호소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정숙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초롱이가 박성배가 키우던 개의 형제견이라는 것, 그리고 박성배 사고 당일 밤에 보호소에 맡겨졌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초롱이가 계속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아마도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들은 후각 기억이 아주 오래 남거든요. 창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완전히 예상 밖이라는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혹시 박성배 씨 사고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있으세요?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없어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창호는 확신했습니다. 정숙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초롱이도 그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늦게 창호는 혼자서 박성배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초롱이가 그토록 파려고 했던 그 자리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무덤 주변을 살펴봤어요. 초롱이가 파던 자리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땅이 다른 곳보다 무른 느낌이었습니다. 창호는 작은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파보기로 했어요. 얼마 파지 않아서 뭔가 단단한 것이 삽에 걸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나왔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과 함께 작은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호는 그 머리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여성용이었고 그것도 꽤 고급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숙 씨 물건이잖아.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머리핀을 집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창호는 머리핀을 손에 쥐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작은 머리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창호는 정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갔습니다. 머리핀을 책상 위에 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히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박성배의 무덤 근처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창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숙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할 때 창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어제 꿈이 이상했어요. 박성배 씨가 나타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달걀을 깨뜨리려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꿈은 그냥 꿈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꿈에서 그 사람이 자꾸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땅을 파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숙이 달걀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달걀이 깨지면서 노른자가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아, 깜짝이야. 정숙이 황급히 걸레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창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이 걸레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창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어젯밤에 찾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눈앞에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정숙은 그 머리핀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배 씨 무덤 근처에서요. 초롱이가 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정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창호는 정숙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때리고 위협하고. 창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더 심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이곳으로 온 거였어요. 그런데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창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정숙은 그날 밤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성배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몸싸움을 벌이다가 제가 밀었어요. 정말 우발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창호는 정숙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을 헛디디면서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거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일부러 죽인 줄 알까봐. 하지만 창호는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숙의 증언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롱이는 정숙 씨를 피하는 것 같죠? 정말로 정숙 씨가 박성배 씨를 밀어서 죽인 거라면 초롱이가 왜 그렇게 무덤만 찾아가는 걸까요? 정숙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창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정숙이 아직도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정말로 그날 밤에 정숙 씨 혼자만 있었나요? 창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진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우는 숨을 멈추고 정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초롱이도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용히 다가와서 정숙 곁에 앉았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 정혜가 함께 있었어요. 정숙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의 고백을 들은 창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이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이야기였거든요. 초롱이는 마치 이 대화의 중요성을 아는 것처럼 정숙과 창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동생이요?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정혜 씨 말인가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저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창호는 김정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숙보다 5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박성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요. 그날 밤에 정혜 씨가 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창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말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정혜가 박성배와 만나고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창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배와 이혼하기 전부터.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 밖의 전개였어요. 창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혜가 박성배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그날 밤에 창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혜가 박성배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박성배는 술에 취해서 저를 찾아온 거였고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혜는 자기와 박성배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무서워했어요. 언니인 저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성배한테 그만 돌아가라고 했는데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호는 점점 더 복잡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박성배는 정혜한테도 화를 냈어요. 자기를 배신한다고, 언니 편을 든다고. 그래서 정혜를 밀쳤는데 정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창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본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제 동생까지 다치게 하다니. 그래서 박성배를 밀었어요. 정말 세게. 정숙은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 말을 멈췄어요. 마치 다음 말을 하기가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창호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박성배를 밀었을 때 박성배는 비틀거리기만 했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창호는 정숙의 말에 집중했어요. 이제 진짜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정혜가? 정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혜가 박성배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성배를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정숙이 아니라 김정혜였던 거예요. 정혜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일어나서 박성배를 밀었어요. 그때 박성배가 비틀거리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호는 이제 초롱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초롱이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개들의 뛰어난 후각과 기억력으로 그날 밤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혜 씨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군요. 초롱이가,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롱이는 정혜네 집에서 살다가 보호소로 간 거예요. 정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럼 왜 정숙 씨가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정혜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정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정혜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창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숙이 왜 혼자서 모든 죄를 뒤집었었는지, 왜 초롱이가 계속 무덤을 찾아가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정혜 씨 몰래 초롱이를 입양한 거군요. 네. 초롱이가 자꾸 정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요. 정혜도 초롱이를 보면 그날 밤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초롱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덤을 파는 행동, 불안해하는 모습, 모든 것이 초롱이 나름대로 진실을 드러내려는 노력이었던 거였습니다. 정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창호가 물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병원 치료받으면서. 제가 가끔 찾아가지만 요즘은 만나기를 꺼려해요. 정숙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창호는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정리하고 정혜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초롱이도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 씨를 만나보러 가야겠어요. 창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제 와서. 초롱이를 위해서라도요.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는 없잖아요. 초롱이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틀 후 창호는 정숙과 함께 김정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롱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정혜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보였고 복도에는 축축한 냄새가 났어요. 정혜의 집 앞에 서자 초롱이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떨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평소에 얌전했던 초롱이가 이렇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초롱아, 괜찮아. 정숙이 초롱이를 달래려 했지만 초롱이는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문 반대쪽으로 향하려고 했어요. 창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 씨, 저 이창호입니다.
정숙 씨와 함께 왔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정혜는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폐암 투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언니, 왜 오셨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롱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혜야, 이야기할 게 있어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초롱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여기저기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구석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았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혜 역시 초롱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이계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 죄책감이었을까요? 창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야, 이제 그만하자. 정숙이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정혜는 정숙의 얼굴을 보더니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넘게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정혜가 흐느끼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창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혜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밀었어. 근데 나도 무서웠어. 정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창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성배와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니를 계속 괴롭혔어요. 저는 그걸 막고 싶었어요. 정혜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배가 언니를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말리려고 했어요. 더 이상 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지만 박성배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어요. 그때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어요. 정혜는 그날 밤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났지만 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해요. 언니가 박성배를 밀었을 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흐릿했어요. 그런데 박성배가 일어나서 또 언니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박성배를 밀었어요. 정말 세게. 그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군요. 창호가 말했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하지만 언니가 모든 걸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저를 감싸줬어요. 정숙이 정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잖아. 그리고 아팠고. 하지만 언니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언니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게 만들었어요. 정혜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초롱이는 정혜의 울음소리를 듣고 조금씩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정혜의 진심 어린 참회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도 저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아이가 그날 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나서 정혜는 자신 때문에 초롱이가 보호소에 가야 했던 것도 죄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정숙이 모르게 초롱이를 입양한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초롱이를 키운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 아이까지 언니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창호는 정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호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달이라고 하셨어요. 정숙이 정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혜야, 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세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정혜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롱이가 천천히 정혜에게 다가갔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혜의 진심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정혜는 초롱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롱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넘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롱이도 더 이상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정혜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초롱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초롱이는 더 이상 산 쪽을 바라보며 짖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표정도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며칠 후 정숙이 초롱이와 산책을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롱이가 처음으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했거든요. 마을 안쪽으로 꽃밭이 있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무덤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초롱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정숙이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초롱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혜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주 정혜를 찾아가서 간병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정혜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의 돌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언니, 초롱이 어떻게 지내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무덤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아. 정혜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아이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창호는 이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시한부 인생과 그동안 정숙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창호는 개인적으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동료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새로 수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동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고 관련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창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공개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혜는 그 후로 2달을 더 버텼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정숙이 거의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초롱이도 가끔 함께 갔는데 이제는 정혜를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롱아, 고마워. 정혜가 병상에서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지켜줘서. 초롱이는 정혜의 손을 하자주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가 세상을 떠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조용히 잠들듯이 갔어요. 정숙은 마지막까지 정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세요. 정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은 소규모로 치렀습니다. 정혜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줬어요. 더 이상 무덤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정혜가 떠난 후 초롱이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수 있겠지. 초롱아, 고마워. 정숙이 마당에 앉아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모를 땐 그 죄가 가장 무거운 법이에요. 이제야 정혜도 저도 초롱이도 모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숙과 창호는 여전히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초롱이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어느 봄날 초롱이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정숙은 초롱이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초롱아, 아프지 마. 우리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정숙이 초롱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정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듯이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초롱이를 마당 한 구석에 묻어주었습니다. 창호가 직접 작은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초롱이, 진실을 찢어준 너에게. 표지석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초롱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문구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과 창호는 거실에 앉아 초롱이를 추억했습니다. 참 신기한 개였어요. 창호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 아이 덕분에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정혜도 마지막에 편안하게 갈 수 있었고 저도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정숙은 창문을 통해 초롱이의 무덤이 있는 마당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작은 표지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사람보다 더 진실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창호는 정숙의 손을 잡아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럴게요. 그 후로 정숙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무거운 비밀이 사라지니 표정도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창호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초롱이 무덤 앞에서 꽃을 심으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초롱이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덕분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숙에게는 정말로 평온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